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과정론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두 자리 숫자가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이 영향으로 우리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의 과목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과정인데 경희대 한국어 전공이 근데 이렇게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매주 할 때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나? 다음 주는 만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온 게 어느새 이렇게 온라인으로 10주차 수업을 맞이하게 돼서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지난주에는 막 TV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참 안전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 사태는 너무 어렵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의 좀 약간 위상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한국의 여러 가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폭동도 없이 사재기도 없이 정말 신기한 한국 국민들도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하길 바라면서 10주차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5장은 우리 지난주는 외국어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5장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3까지 하고 다음 주에 4와 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1장은 외국어 교육 과정의 설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어를 가르칠 때 뭐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를 가르칠 때 어떤 외국어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요구조사라든지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와 평가 방법을 모두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언어 계획에 대해서 일단 언어 계획, 이제 언어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니까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계획과 언어 문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언어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언어 계획은 국가 수준에서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이건 지금 외국어 교육 과정이 이제 학교 종교 교육 과정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연구가 이제 언어 계획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라는 것은 언어의 선택에 관한 문제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수 언어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어로 교수 언어라는 게 뭐냐?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이제 교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교수 언어로서 어떤 언어, 한국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 영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영어로 영어를 가르칠 것인지,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지 그런 걸 이렇게 먼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언어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 대중 매체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언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라는 목적의 설정을 말하고 결과의 예측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문제라는 면에서 언어 계획 속에서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언어 계획 속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언어 정책이 있겠는데 언어 정책이라는 건 뭐 교육 방식을 결정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 과정을 실제 교실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평가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을 이제 그 수립하는 게 그게 언어 정책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더워서 선풍기를 켰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온도도 너무 민감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민감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제 몸을 보면서 '이 민감한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2시간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에어컨을 한 30번은 켰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추워서 선풍기를 켰는데 또 그러니까 더워서 켰는데 너무 추워서 잠시 켰어요. 그래서 언어 정책이라는 건 어떤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 결정하고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까지 교수 용어까지도 개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 그것들이 모두 언어 정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결정 개발 시행 중에서 결정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결정은 대체될 수 있는 목적이나 수단, 결과에 대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용 언어나 이중 언어의 선택에 관한 결정도 언어 정책에서 말하는 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만 뭐 만약에 구소련에서 독립한 어떤 나라들은 러시아를 계속 쓸 것인가 자기 민족의 언어를 공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언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행정관이나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겠고요. 한국이라면 뭐 국립국어원 이런 데에서 언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전체에 대한 결정은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들이 뉴스에 나오는 결정 중에 표준어로 결정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올해 몇 개의 단어를 더 표준어로 한다 이런 것들이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 사이에 매일매일 그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 표준어로 추가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표준어가 추가되는 것 중에 저를 아주 슬프게 한 단어가 바로 짜장면이에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한국 사람들은 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죠. 그리고 그 중국음식점에 가도 벽에 메뉴판에 짜장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라 자장면이 표준어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초급에서 그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외국인 학생들 앞에 그 표준어가 아닌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자장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사 가는 날 자장면을 먹어요. 뭐 이런 먹었어요. 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졸업할 때도 먹었어요. 뭐 비가 와도 먹고 싶어요. 아주 편리한 음식.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자장면 하느라고 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자장면으로 쓰고 이건 이제 직업 때문에 표준어를 써야 돼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느 날 세상에 9년이었나 8년이었나 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008년 9년쯤에 복수 표준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수 표준어라는 말은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 민간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되는 거죠.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짜장면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장면이 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흔들리는 그런 게 됐는데 이 다양한 행정관이나 관계 부처라는 건 이 짜장면과 자장면이 복수 표준어라고 우리나라의 예로 보면 정한 게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이 한 거죠. 그 국립국어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에요. 그런 관계 부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립국어원이 해당이 되고 한국어라면 음, 영어나 뭐 이런 거라면 교과정평가원 이런 게 될 테고 한국어라면 국립국어원이 되고 거기서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최종 결정이. 물론 결정이 되기 전 단계에서 그러면 자장면이나 짜장면 중에 어떤 걸 표준어로 하겠느냐, 두 개 다 하겠느냐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언어학자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그 연구원으로 들어가요.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 단어는 복수 표준어로 하자, 이 단어는 하지 말자 이런 걸 결정하게 돼요. 그런 속에 또 다른 과정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언어교육 전문가, 언어학 전문가, 철학자, 언어교사, 원어민들도 조언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짜장면과 자장면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 조정자로서 연구진으로 들어가서 결정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이 있는데요. 개발은 예상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책략을 이게 안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제정, 교재와 사용 어휘의 목록, 초급에서 어떤 어휘를 쓰자, 이제 외국어 경우라면 어휘 목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고, 그리고 교사 훈련, 그리고 연수 등도 여기에 다
개발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은 탁상행정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탁상행정에 끝나지 않고 실제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연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언어교육 전문가들이 언어학적 기준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행이 되겠는데요. 언어계획에서 시행이 되겠는데 시행은 의도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문법 교재와 사전의 판매, 교재 보급, 대중매체에서의 사용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시도 모두를 지칭해요. 그래서 그 교재 관련된 것도 되고요. 그다음 결정 및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목표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태도가 긍정적이면 이 시행이 좀 더 원활하고 그 긍정적인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겠고 학습자가 부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으면 조금 더 그 목표를 도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언어 계획이에요. 첫 번째 언어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언어 계획이 돼요. 언어 계획에는 사실 발견, 그리고 목표 설정, 그다음 생략과 결과, 그다음 시행, 피드백 같은 그런 단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계획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 정책 결정에서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안을 만들고 실제 시행하고 피드백을 주는 피드백 평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모든 단계가 언어 계획 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 계획 기반자들은 실행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그 실행되는 상황, 어떤 학습자와 어떤 교사가 어떤 그 환경에서 이 수업이 이루어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되겠구나라는 걸 보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고등 교육과정은 이제 뭐 정부가 정해진 틀이니까 알게 되겠고,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이라고 하면 실제 교육정책 입안자는 그 각 교육기관의 이제 대표자나 아니면 실무총괄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기관 혹시 실습론 나가셨다면 그런 언어교육원 같은 데에는 교육과 기관 대표자는 뭐 대학의 총장 아니면 뭐 국제처장 아니면 교육원장 이런 사람이 되고 실무총괄 책임자는 그 어학원이라고 하면 그 교육부장이 실무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무 책임자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입안자가 돼요.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실행될지, 몇 명의 학생과 어떤 교수자가 그 수업하는 사람으로 투입이 될지까지도 그 염두에 두고 입안을 하게 되겠죠. 교육의 목표의 설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목적과 상세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목표는 이렇게 개괄적인, 총괄적인 목표하고 그 다음에 상세 목표가 정보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 단계에서는 자원과 재정적 동원 능력,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동기, 교수자든 학습자든, 그리고 시행의 순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평가 단계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언어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국가에서는 언어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국가로 언어 계획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언어학적 목표, 이제 목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국가에서의 언어 계획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학적 목표예요. 언어학적 목표는 이제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언어의 지식적인 기술들이죠. 뭐 문법이나 어휘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 준 언어학적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언어학적 목표는 물론이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목표에 얼마나 공헌하였는지
이런 것도 준언어학적 목표, 언어가 아닌 약간 근데 언어에 가까운 목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민권운동이나 아니면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신장에 얼마나 기능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준언어학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 이중언어 교육 법안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뭐 이중언어 법안은 모르겠네요.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단일 언어 사용 국가니까 한국어라는 이중언어 법안은 없을 것 같은데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 조립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음, 예를 들면 그 재미교포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이죠.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기본 언어권과 그럼 한국어가 모인 그 이 집단도 있는 거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인 미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우는 재미교포의 교포들의 경우, 재동포들의 경우는 보면 영어도 모으고 한국어도 모으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모어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이중언어 화자란 자체가 두 개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언어 화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룹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언어 교육 법안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언어 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언어적인 목표, 두 번째는 준언어적 목표, 세 번째는 언어 외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목표는 기본 언어, 준언어적인 건 이런 좀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언어 외적 목표는 실제로 언어 문제가 없지만 언어 문제에 초점을 둠으로써 비언어적 목표가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예시로는 서아프리카를 예로 들었는데 민족적 차이를 나타나기 위해서 언어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지만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철자를 만들어서 민족적 차이를 강조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 예를 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한 그룹은 그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어요 그 철자를 사용하고 한 그룹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티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철자를 만들어서 자기 민족 간에 강한 문화적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어 외적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 언어계에서 언어라는 것은 정보 교환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죠. 근데 그 수단뿐만이 아니라 화자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화자의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화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시키는 사회적 활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떤 그 신분 같은 종류의 신분의 사람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사회적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특별한 관계를 인식시키는 거는 뭐 대학생끼리 이건 마찬가지인데 대학생끼리 뭐 교수 사회에서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용어들이 있으니까 뭐 의사끼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저 주변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30대에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인생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더 늙지 않게 더 늙지 않아도 되죠. 젊은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교대 교실에는 항상 전 세계 젊은이와 함께 있고 내 직장의 사무실에서는 유리문 밖에 다 이렇게 30대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저만 모르는 게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그들만의 언어나 아니면 특히 이 IT 이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따라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 이제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나 비언어적 이런 것들이죠. 언어적, 비언어적 가지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를 습득할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사회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계획을 할 때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자, 그다음은 우리 이제 5.1.1이 언어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5.1.2는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기본적인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철학적 배경, 교육 철학에 대한 이념들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습득론이라든지 교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접근 방식으로는 제한적 접근 방법과 무제한적 접근 방법을 들 수가 있어요. 제한적 접근 방법은 교육과정 개발자가 외국어과에서 도달해야 할 지식이나 아니면 기능, 가치관의 범위와 목표를 탐색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제한적 접근 방법. 두 번째는 무제한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 내용에 관한 가능한 제언만을 하는 방법. 다음은 정책 결정인데요. 이것은 정부 내와 정부 주변의 주요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집단. 아까 말한 대로 뭐 한국어 교육 정책이라면 국립국어원이 그 정부 내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평정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전문가 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료나 평가자, 재정 관계자, 아니면 뭐 정책을 결정하는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문적 이해 집단, 그다음에 연구자 등의 구상, 국민적 감정, 감정이나 여론은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뉴스에서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다음 선거 결과에 따른 행정정책의 변화, 이상의 변화, 이해 집단의 압력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미치는 여러 가지 집단들입니다. 그다음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정치적 환경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정치적 환경이 결정자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다음 국회의원이나 교육부 관리, 학교 행정 관리자 등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 교육부나 행정 관리자들이 이중언어에 대해 교육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정책의 현실적인 결과보다는 의견 통일이나 제휴관계 설정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찬성하는 의견과 안정적 추구를 선호하는 의견이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네 번째는 교육과정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 요인은 일단은 먼저 내적 요인,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외적 요인을 먼저 보면 외적 요인은 교육 사조의 변화. 그러니까 교육 사조의 변화는 당연히 개별 교육과정들에게 변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국가 사회의 정치적 상황.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이 많은 게 드러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하고 한국이 교류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갈 때는 중국어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중 수교도 이루어지고 중국과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중국어라는 언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라는 언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게 됐죠. 중국어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중국어를 엄밀히 따지면 못하는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중국에 출장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로 배운 몇 개의 말들을 한두 마디를 하는 거지,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중국어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어를 공부했더라면 아주 지금 유용한 언어가 되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가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고 변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법률과 규정 등으로 이 요인들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적 요인으로는 학생이나 교사, 뭐 학교의 교장 선생님, 뭐 총장님, 뭐 부채서장 이런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 감독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들이 대안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그다음 세 번째는 변화 요인의 세 번째는 학교 교육 제도와 사회의 가치를 무시한 교육에 반발하는 학부모나 정치적 반려적 채널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개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대 발행자, 재단, 대학, 직능단체, 교사회 같은 압력단체와 기타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 변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의 안정성 유지 면에서 먼저 외적 요인을 보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적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기능, 정책, 교과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표는 거의 변화되지가 않고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딱 잡고 가면 과정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왜 또 바뀌었어 이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선을 취한 상태에서 이게 변화는 개선해 나가는 거죠. 국가 정부가 교육과정의 개정을 주도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정착시키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안 시키는 기능을 하게. 그다음 내적 요인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내적 요인이에요.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내적 요인으로는 학생, 교사, 교장, 학교, 교실 조직 등을 모두 가리키는데요. 내적 요인이 이제 아까 앞에서 외적 요인, 내적 요인에서 학생, 교사, 교장 뭐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런 교실 조직 같은 것 모두가 이제 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뭐 학생이 뭐 예를 들면 A 대학교에 유학을 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일단 수용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쵸? 컴플레인 하더라도 이 학교 뭐 이래 이러면 그 학교를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현재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교사들과 교장의 습관이나 태도, 기질, 뭐 일반적으로 급격한 프로그램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학교 입학하신다는 학생인데 뭐 왜 이래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래서 교사나 교장들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일반적인 것들을 예, 다 받아들이고 프로그램이 매일 바뀌거나 이런 걸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바뀌면 이제 전국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대학의 언어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100명이 근무한다면 A 대학교에 근무하는 100명만이 새로 바뀐 교육 과정을 잘 수용하고 연수 같은 걸 통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제 한국 교육과정도 보면 뭐 국가적인 교육과정이 나왔지만 그래서 디테일한 게 없고 그 큰 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교육기관이 알아서 쓸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전 세계까지도 하나로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실행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도 사실 포함되는 겁니다. 학교와 교실 조직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받으면서 정해진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는데 익숙해졌는데도 어려운데 익숙해졌는데 또 바뀐다, 이거 다 틀렸다 다시 한다 이런 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교사들도 학생들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하지 않는데 그럼 바꾸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좋고 좀 더 개선되는 방향을 위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 교사 교육이나 그 안내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성스러운 안내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2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5.1절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살짝 살펴보았고 5.2에서는 외국 교육 목표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 목표 선정을 위해서 먼저 이제 요구조사 항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요구조사는 이제 먼저 주관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구는 학습자의 요구나 기대감, 학습자의 기대감이나 심리적인 뭐 부족감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는. 그리고 학습자에 따라 다르고 쉽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요구는. 그다음 또 진단이 된다고 해도 적용하기도 어렵죠. 아주 개별적인 것은. 이제 객관적 요구는 학습자의 연령이나 교육 배경, 유창도의 수준, 그리고 학습 경험, 뭐 거주 기간, 뭐 한국의 거주 기간 이런 거요. 한국어 학습자라면 직업 등과 같은 사실적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객관적 요구 사항을. 그다음에 학습자가 요구하는 학습 기간, 학습 계획,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학습의 유형 등의 주관적 정보도 이제 함께 이제 수집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치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완전히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들은 이렇게 진단해내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이런 요런 정도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요런 정도의 통계치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객관적 요구로 이제 넘겨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요구조사의 목적인데요. 이것의 첫 번째는 내용으로 제시할 폭넓은 입력을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나 목표, 내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목적은 요구조사의 목적이에요. 왜 요구조사를 하느냐? 그럼 첫 번째는 내용으로 제시할 입력을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내용을 목적, 목표, 내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적이나 내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요구조사를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현재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데이터로 요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요구조사의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목표의 선정이나 내용의 조직만이 아니라 방법의 적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로 보면 사회개혁주의적 관점과 학습자 중심적 관점에서 예를 보면 사회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요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내용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적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목표를 재구성하고 내용을 세분화하고 또 학습자들의 개별 또는 집단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그다음은 일반적 목표의 설정인데요. 외국어 교육의 일반적 목표의 설정인데 첫 번째는 목적, 목표에 대해서 목적이라는 것은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보겠는데 목적은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요. 목표는 도달하려고 계획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이제 그 목적은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고 목표는 도달하려고 계획한 것을 의미하는데 뭐 현실에서는 약간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목적과 목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버스의 1981의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리버스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지력 개발, 교양 증진, 언어 기능의 이해, 언어 기능의 이해, 독해력 배양, 표현 기회 제공, 외국 문물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버스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목표는요. 너무 광범위하고 교육 사조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구조사에 근거해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책적으로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 설정의 원칙인데요.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원칙인데요. 일반적 목표를 설정하는 원칙인데 첫 번째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적으로 교육기회 균등 보장, 교육기회 균등 보장.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서 동질성 유지, 교육과정의 동질성 유지. 세 번째는 모든 학습자에게 학습 성취의 평준화를 추구하고 네 번째는 개방된 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다섯 번째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도 표준화되어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국가교육과정,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이론들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각 대학별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된다고 해도 일단 학습자에게 교육기회 균등, 동질성, 성취 평준화, 그다음에 이런 교사의 자질 표준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의 유형화인데요. 외국어 교육 목표의 유형화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보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의사소통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 목적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목적이고 사회 문화적 목적은 목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유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회 문화적 목적이 되겠고 학습 방법의 학습 목적, 방법에 따른 학습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와 문화적 각성이 외국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적 각성은 목표의 구조와 그 언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이나 정의적, 인지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냐와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나 정의적 인지 되느냐에 따라 있으니까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목표인데요. 먼저 지식적인 면을 보면 선언적 지식, 그래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고요. 그 예로는 수학교과나 과학교과에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지식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의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있어요. 지식 안에 세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선언적인 건 사실에 대한 거고 절차적인 건 실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선언적 사실에 대한 것은 교과목,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지식의 알맹이들이죠.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은 실행하는 기술이니까 외국어 교과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단계나 실습 단계, 기술 수행의 자동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관점과 진보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험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수 요목의 상세화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교수 요목은 교사가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의 상세화는 교수 방법과 관계가 많고 언어 이론하고 언어 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목표는 어휘 습득, 문법적 유창도 등에서 언어학 중심의 산출 중심 목표와 이렇게 대조가 된다. 다음은 이제 5.3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내용 선정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 과정, 뭐 일주일 과정부터 뭐 한 달 과정, 뭐 세 달 과정, 1년 과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럴 때 그 일정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에 도달하고 큰 교육 목적과 목표에도 도달하고 일정 수준의 그 숙달도에도 언어 수업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일정 언어 능력에도 도달하려면 언어적 내용을 선정하고 제한을 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언어관, 교재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언어 정책과 학습자의 요구, 교육과정 개발자의 언어학습 이론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언어학습 이론, 그 다음에 외국어 제작에 관한 외국어 아니고 교재 제작에 관한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국어 교육 내용을 보면 언어교육, 외국어 교육 내용에는 구어, 문어, 입말과 글말이죠. 구어, 문어, 그 다음에 신체 언어, 손짓, 발짓, 눈빛, 이렇게 그런 그 신체 언어, 문화, 문명, 예술, 문학,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시 보세요. 구어, 문어, 신체 언어, 문화, 문명, 예술, 문학, 의사소통.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 요목의 유형에 따른 내용의 집중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언어 중심의 교수 요목과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 요목을 가리키고 언어 지식보다는 숙달도에 집중해서 내용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교양 목적의 영어 교수 요목인데요. 외국어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 일반화시키는데 필요한 전이의 역점을 둡니다. 이건 이제 영어가 이제 예시로 나왔지만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를 통해서 지식 혹은 한국 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뭐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지식이 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중시하여 내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고전에서 교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요. 제시하고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부차적인 목표가 돼요. 뭐냐면 고전에서 그 어떤 지식적인 예술이나 문학 지식에 대한 거죠. 그 부차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 되고 그리고 주로 영어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과 어학의 양면 지도를 병행하고 번역, 감상, 비평상, 직독, 직해, 문법적 해석 등의 실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문법적 능력을 중시하고 어법에 초점을 둔 내용을 구성합니다. 지식을 중시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 우리 교수법과 연결시켜서 보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내용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 교수법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 과정을 합리적 체계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본다는 그 관점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선정하고 학년별로 다양한 종류의 교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 과정을 자본으로 보는 관점. 네 번째는 합리적 체계로 보는 관점이었는데 다섯 번째는 자본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교육적 상품이나 사회적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재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는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인데요.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영어 교육의 내용은 대학의 교양 영어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치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네 가지 언어 기능,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을 모두 포함시켜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외국어 학습이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목표를 둔다면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목표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유창성을 점진적으로 기르도록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5.3.2는 과업과 활동의 선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업과 활동의 선정입니다. 과업 이제 타스크라고 하는데 과업은 활동과 유사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상이 있거나 없거나 행하는 일이 과업.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하는 일들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도 과업이라 볼 수 있어요. 청소하기 이런 것도 해당이 된 거죠. 요리하기도. 그럼 세 번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한 결과로 수행되는 활동이나 행동이 되겠어요. 여기 예로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로는 테이프를 긋고 뭐 CD 고 그림을 그리는 일 아니면 명령과 지시를 듣고 행동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하게 될 일입니다.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하게 될 일.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일의 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순한 연습을 활동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활동들이 단순한 연습 활동에서 문제 해결. 단순한 연습은 뭐 고십다를 배우면 그걸 이렇게 연습하는 이게 단순 연습이에요. 뭐 밥을 먹다 해서 밥을 뭐 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이런 게 단순 연습이고 문제 해결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업과 활동의 선정 기준인데요. 먼저 적절한 연습이 되겠어요. 활동의 선정에서 적절한 연습은 학습 기회를 성취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므로 이제 학습 기회라는 것은 성취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되므로 적절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진실성 그리고 언어 기능의 이해와 사용,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려해서 과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진실성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활동이 실생활과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뭐 진실성, 뭐 언어기능 이해, 뭐 유창성 했는데 진실성이라는 건 교실에서의 활동이 실생활과 가까운 그것을 말하고요. 의사소통이 목표라면 과업을 통해서 유사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하는 교실 활동이 이제 유사 의사소통 활동이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적절한 연습에서는 이런 기회도 연습의 기회가 되니까요. 첫 번째는 만족도입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연습이었고 두 번째는 만족도예요. 만족도는 학습 기회가 다른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되는 도전이나 사회적 용인, 물질적 욕구 충족을 주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의 설명이나 문제의 분석, 문제점의 설명이나 문제의 분석, 문제 해결의 절차 진술 같은 것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전략적 교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창의성인데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비판과 거절을 가급적 피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제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놀이나 생각이나 상상력을 존중해주고 그 생각이 가치롭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큰 세 번째는 과업과 활동의 선정입니다. 뭐 이건 개혁주의적 우리 이제 한 몇 주 전에 공부했었는데 개혁주의적 접근, 공학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접근 관점에서 과학활동의 선정은 중간 언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중간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언어의 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과 과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학적 접근인데요. 공학적 접근은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업을 상세화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학적, 그야말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이죠. 인본주의적 접근인데요. 인본주의적 접근은 학생들의 자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과업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상황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인본주의, 그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나 학습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배열하는 것이다. 그 다음 5.3.3은 어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중에 이제 어휘 선정입니다. 어휘 선정은 교수 요목 유형에 따른 어휘 선정이 있는데 문법 번역식 교육과정에서는 미리 정해진 교재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다량의 어휘를 학습합니다. 문법 번역식은 대량의 어휘를 외우고 대량의 문법을 한 번에 확 배워서 순식간에 번역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청화식 교수법은 이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라고도 하고 청화식 듣고 듣고 화 말하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청화식 접근 방법에서는 구조의 습득이 중요하므로 어휘 학습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문법 번역식에서는 다양한 어휘에 수많은 어휘를 빠른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고 청각 구두식은 듣고 외워서 말해서 그 말을 실제로 말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습득이 더 중요하고 어휘의 양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되어 있어요. 개혁주의적 접근에서 어휘 선정을 보면 학습자들이 기본 어휘를 습득하고 나서 어형 변화와 구문에 따라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휘 선정에서 두 번째는 어휘 목록의 제시. 어휘 목록의 제시인데 어휘 목록의 제시를 보면 먼저 초보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를 제한적으로 선정하도록 교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재 제작자들에게 초보 학습자들이 사용할 교재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휘 목록을 제시한다는 건 초급의 어휘, 중급의 어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단순화하게 초보 학습자용으로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뭐 할까, 뭐 감자튀김을 가르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초급의 어휘 중에서만 고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의 사용이 있는데요. 어휘의 사용은 능동적인 사용과 수동적 사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능동적 사용은 회상과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회상과 표현을 위한 것이 능동적 사용이고요. 그러니까 회상하는 건 자기가 이제 기억하는 거고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건 자기 의견을 표현하죠. 또 능동적 표현이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수동적인 사용은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수동적인 건. 그래서 이건 능동적인 건 보통 이제 그 표현 교육에 해당이 되고 수동적인 건 이해에 해당이 돼요. 이게 왜 표현과 이해가 되냐면 표현과 능동이 표현이라고 표현 교육이라고 한 거는 말하기랑 쓰기요. 그래서 능동적인 건 학습자가 스스로 이렇게 꺼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쪽이 되는 거고요. 수동적인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학습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듣기나 읽기 같은 이해 교육이 이제 수동적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듣거나 읽은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이해하는 능력에 사용하는 거고 능동적인 것도 사용하긴 하는데 능동적인 거. 그래도 잘못 말 같은데 말하고 쓰고 이거는 사용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는 능동적이고 읽기와 듣기는 읽거나 들어서 이해하니까 사용한 거지만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휘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휘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선택의 기준은 먼저 빈도, 몇 번이나 사용되었느냐, 얼마나 사용되었느냐, 빈도, 그다음 발생의 범위,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사용이 되느냐, 발생의 범위, 그다음 가용성, 얼마나 어디까지 사용하고 생산적이냐 이런 것들이 가용성, 그다음 치환성, 어디까지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뭐까지 이 어휘로 만약에 초급의 어휘를 선택한다면 선정 기준은
이 A라는 단어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면 사람도 사람, 여자도 사람, 남자도 사람, 여자 아이도 사람, 남자 아이도 사람, 뭐 아가도 사람, 할머니도 사람,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아줌마도, 친구도, 아가씨도, 뭐 총각도, 학생도 모두 사람인데 그 중에 초급에 맨 처음 배우는 단어는 사람이란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면 학생한테도 저 사람이 해도 되고 할머니에게도 저 사람입니다 해도 되고 다 되니까 치환성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건 무표성이라는 단어하고도 좀 약간의 연관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치환성이고 습득의 용이성.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뭐 발음이든 구조든 길이든 간에 습득 용이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빈도와 유용성을 많이 고려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친밀도를 첨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친밀한 단어냐. 아무리 초급의 단어여도 친밀도가 떨어지는 단어보다는 친밀도가 강한 단어를 먼저 선정해서 앞에부터 넣고 그다음은 이제 6차 교육과정 이제 고등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인데 6차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중학교 기본어휘와 이제 영어의 경우 중학교의 기본어휘와 현행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빈출도가 높은 어휘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 그리고 저빈도 어휘 가운데서 지적 수준에 맞고 문화적으로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어휘는 추가로 포함시켜서 기본 어휘를 995단어를 영어의 기본 어휘를 선정했어요. 한국어도 반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 어휘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초에 제가 드렸던 국제통령하고 표준교육과정 적용연구의 부록에 이것들이 이렇게 초, 중, 고급으로 딱 등급화해서 제공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는 빈도나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 기본적으로 뽑고 1차 뽑고 그다음 2차, 3차에 걸쳐서 전문가 평정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지막에 말한 빈도가 많지만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빈도가 낮지만 중요한 단어는 유용한 단어는 채택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문가 평정이라는 용어예요. 그걸 통해서 이 어휘들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선택 기준의 세 번째 조건으로는 학년과 교과별로 가르쳐야 할 단어의 수를 제한하고요. 이제 이건 지금 영어 교육은 학교 교육이니까 학년과 교과별이라고 했고 이걸 이제 우리 한국어로 적용하자면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런 급별로 가르쳐야 할 단어의 수를 제한하고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낱말의 수를 또 제한을 합니다. 급별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학년별로고 이 한국 교육은 학년별로 개념이 없으니까 급별로가 됩니다. 단계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 어휘 외에 접사나 대표형, 복합어, 약자, 외래어 같은 것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대명사의 대표형만을 제시해서 그 변화형은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가 있으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먹다만이 이제 기본 어휘로 제공된 거고 먹는다, 먹으면 이런 그 활용형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복합어로 사용되는 두 어휘에서 하나의 약자, 뭐 TV, 텔레비전처럼 사용되는 두 어휘에서 하나의 약자나 뭐 별개의 새로 나온 단어로 취급하지 않고요. TV가 텔레비전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와 약자를 새로운 어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유소영, 김소영, 박소영, 이소영이 모두 새로운 어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명은. 지명도 뭐 그 새로 나온 지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거나 약자를 뭐 단국대학교 근데 단대, 경희대학교 뭐 경희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휘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친숙도를 이제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막, 오히려 하면
너무 많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점 1장, 2장, 3장 어휘 선정까지 모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주는 5.4장, 5.5장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막 온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